안녕하세요. 유난히 올해는 봄이 일찍 찾아온 것만 같습니다. 저는 25살 건장한 남자입니다.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을 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도 있고 작년에 태어난 귀한 딸도 있습니다. 일찍 찾아온 봄처럼 이른 나이지만 가장이 됐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겪은 기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초등학생이었던 전 엄마를 따라 집을 나왔습니다. 가정의 불화로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서 자라왔고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절 맡은 것에 늘 후회하셨고 항상 짐으로 여겼습니다. 그 탓에 소심했고 엄마의 신경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 혼자서 뭐든 해야만 했어요. 엄마는 항상 주변에 남자들이 있었고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한 번은 아빠와 이혼을 왜 하게 됐는지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아빠를 원망하는 욕설뿐이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엄마는 지금의 새아빠와 재혼을 했고 새아빠에게는 딸이 2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저보다 어렸고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들이었어요. 새아빠는 말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그나마 엄마를 아껴주는 것 같았고 더 이상 엄마가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학교가 끝난 저를 학교 앞에서 기다렸고 손에는 커다란 트렁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한 순간이었고 엄마는 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따라오라며 어디론가 앞장섰습니다. 엄마, 무슨 일 났어? 아저씨랑 싸운 건 아니지? 이 시간에 집에 있어야 하는데 왜 우리 학교까지 나온 거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말 좀 해봐. 배고프지? 너 햄버거 좋아하잖아. 우선 먹고 이야기하자. 아, 진짜 궁금하네. 이번에도 집에서 나와야 해? 아저씨는 엄마한테 잘하는 것 같던데. 왜 그런데? 엄마가 뭐가 어때서? 잘 됐어. 그냥 우리 둘이 살자. 나 취업반으로 들어갈 거야. 그럼 열심히 기술 배워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 아저씨가 싫다고 하면 엄마도 큰 소리 치고 나와. 진수야, 엄마 말 잘 들어. 엄마, 이 가정 지키고 싶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새아빠, 엄마한테 너무 잘해줘. 엄마, 한평생 이런 남자와 가정 꾸리는 게 소원이었고 너도 알잖아. 쉽게 깨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말인데 이제 너도 1년만 있으면 성인이 되잖니? 어차피 독립해야 할 거 조금 빨리 당겨졌다고 생각해. 학교 근처에 원룸 잡아줄게. 그리고 네 이름으로 통장 만들었어. 매달 생활비 보내줄 테니까 앞으로 엄마는 밖에서 만나자. 엄마, 그런 게 어딨어? 아저씨가 그래? 난 자기 자식 아니니까 갖다 버리래? 2딸만 중요하다는 거야? 엄마 아들은 안중에도 없지? 아저씨가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해야 하잖아. 내가 눈에 거슬린 짓 했으면 앞으로 안 하면 되고 엄마랑 살고 싶다고. 새 아빠한테 이제 아저씨라고도 안 하고 동생들도 잘 볼게. 그러니까 동생들 볼 필요 없어. 지금 한창 예민한 애들 앞에 네가 있는 게 좀 그래.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새아빠도 여자들만 있는 집인데 네가 있는 게 불편한가 봐. 부모들이 그래. 특히 우리같이 다 큰 애들이 합치면 더 조심해야 할 것도 있고 앞으로 엄마가 원룸 자주 찾아갈게. 반찬도 해놓고 그럴 테니까 여동생들 앞에는 나타나지 마. 새아빠는 어떻게 봐도 상관없었지만 엄마마저도 저를 이상하게 본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자주 반찬이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사오곤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집에 찾아오는 횟수도 줄었고 전화로 안부를 묻는 정도만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온갖 알바를 전전하다 신발 가게에서 판매원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 일하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저보다 5살이 많았습니다. 서로 일하면서 연애를 시작했고 1년 정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에게 아이가 생긴 것을 알게 됐어요. 아빠와 엄마 같은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고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살았던 원룸을 나와 아내와 모은 돈으로 투룸으로 들어갔어요. 아내는 임신한 몸이었지만 돈을 모아야 했기 때문에 임신 5개월이 될 때까지 가게에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일을 했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아내가 만삭이 되고 혼자서 일을 하게 되자 돈을 모아도 그 자리인 것만 같았어요. 모은 돈은 투룸 월세로 나가기 바빴고 생각보다 임신을 하게 된 아내에게 드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친정에 가 있는 건 어떻게 했냐는 말을 했어요. 아내는 시골에서 아버지 혼자 살고 계시다면서 자신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아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가 너무나 한심스러웠고 결국 엄마의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어요. 친정 엄마도 없는 아내에게 가끔은 저보다 같은 여자로서 어른된 엄마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 아내의 존재를 엄마에게 알렸습니다. 반가울 것 같았던 엄마와의 만남은 최악의 순간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 오랜만이다. 나 졸업하고 3년 만인 것 같은데. 엄마, 그동안 잘 지냈지? 나 궁금해하지 않았어? 무슨 일이야? 가끔씩 네가 문자로 잘 살아있다고 했잖아. 그거면 됐지. 안 본 사이에 살은 좀 빠진 것 같다. 나 결혼했어. 식은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했어. 엄마한테 먼저 말해야 하는 게 맞는데 동생들도 고등학생이고 손이 많이 갈 텐데 내일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나보다 5살은 많은데 진짜 착해. 그리고 임신을 했는데 3개월 됐어. 엄마한테 소개해주고 싶은데 언제 만나볼래? 얘 좀 봐라. 너 미쳤어? 네 나이에 결혼이 말이 되니? 그리고 애까지? 아니 어떻게 상황을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어?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돈 모으고 있으면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까? 이 동네 좁아서 소문나면 어쩌니? 당장 이혼하고 애는 엄마 보고 키우라고 해. 이혼 서류는 엄마가 받아줄 테니까. 누구 앞길 막으려고 내 아들 인생을 망쳐놔? 아니, 이럴 게 아니다. 너 걔한테 당장 가자. 엄마, 진정 좀 해. 이렇게 화낼 줄은 몰랐는데 엄마가 축하해 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 그래도 아이랑 아내는 걱정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엄마한테 말한 거야. 엄마는 같은 여자니까 임신해서 얼마나 힘든 게 많을지 알잖아. 아내가 친정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님밖에 안 계셔. 내가 도움을 청할 어른이라곤 엄마뿐이라 엄마가 도와줘. 도와줄 테니까 그년한테 가자니까. 당장 이혼 못할 거면 애라도 치우자. 3개월 됐다고? 아이고 이 멍충아. 이제야 엄마라고 나한테 연락하니? 차라리 애 낳고 연락하지 그랬니? 엄마가 아는 산부인과 있으니까 거기로 가자. 너 지금 한창인데 애가 말이나 돼? 애가 얼마나 네 인생의 발목을 잡는 건 줄 알아? 그리고 딱 보니까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구만. 엄마한테 평생을 짐같이 굴더니 이게 무슨 꼴이니? 좋은 집안에 장가라도 잘 가서 효도하면 좀 좋아? 다른 집 아들들 봐봐. 좋은 대학에 직장에. 근데 넌 이 꼴이 뭐야? 너희 아빠랑 이혼할 때 그냥 너도 네 아빠 따라 보내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도 그때 널 보내지 못한 게 후회가 돼. 아이 지우고 이혼하고 와. 안 그럼 엄마는 너 다시는 안 봐.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하지도 마. 이 동네 좁아서 이사를 가도 좋고. 3년 만에 만난 엄마는 그동안 알았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아빠를 따라갔을 걸 하고 후회를 했어요. 기대했던 엄마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알바를 한 개 더 구해 3개의 알바를 뛰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에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전에는 신발 가게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치킨집 배달을 하고 새벽에는 택배 물류 창고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신발 가게가 11시 오픈이어서 오전에 잠을 잘 수 있었어요. 택배 물류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빌라에 사는 아래층 여자였어요. 아내가 나이도 같아서 서로 친구가 됐다고 한번 소개시켜준 사람이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어디세요? 이나가 갑자기 발작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요즘 자꾸 몸이 안 좋다고 했는데 손이랑 발도 붓고 그래서 임신하면 다 살찌는 거라 아침에 동네 산책할 겸 운동하기로 했거든요. 1층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 안 와서 집으로 가서 전화도 하고 불러도 보는데 쿵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나가 막 배를 움켜잡으며 발작을 하는데 저 정말 처음 봤어요. 손을 막 꺾고 다리가 떨리고 너무 놀래서 우선 119 부르고 방금 응급차 타고 간 거 확인하고 전화 드려요. 빨리 병원으로 가보세요.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전화를 끊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여러 명의 의사와 간호사들 틈에 의식이 없는 채로 누워 있었어요. 너무 손이 떨려 두 손을 맞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중 제일 나이가 있는 의사가 저에게 왔어요. 제발 아내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의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분이 만성 고혈압이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우선 날이 밝으면 산부인과 진료부터 볼 겁니다. 아내분은 고혈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을 텐데 남편분은 전혀 모르셨어요? 산부인과 진료하면서 소변 검사만 해도 나오는 건데 제가 일이 많아서 산부인과 예약날에 같이 못 가줬거든요. 항상 병원 갔다 왔냐고 하면 잘 갔다 왔다고 이야기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혹시 병원 예약하고 안 갈 수도 있나요? 병원비 걱정 때문에 한번 예약하고 안 간 걸 저한테 들킨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보조금 나오는 거 몇 푼 된다고 그거 병원비에 쓰라니까 모았다가 이 꼴 났네요. 응급조치는 했으니까 부인과 선생님 오시면 검사 받고 피검사 결과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태아도 저희들이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입원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내분이 임신 중독증이에요. 이게 임신 중에 발생한 고혈압성 질환인데 이렇게 발작할 때까지 놔두고 치료를 안 했다는 건 심각합니다. 아내분은 태아 걱정은 안 하셨답니까? 분명 징조도 있었을 텐데 이 지경이 되도록 병원 한번 오려하지 않았다는 게 답답하네요. 이게 심하면 산모한테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그럼 다행이게요. 태아는 성장장애나 잘못하면 태반 사망도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뭐든 다 하겠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검사는 다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아내나 아이 중에 누굴 택하라는 말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무조건 2명 다 살려주세요. 아내의 몸은 온통 호스와 선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이며 배며 팔이며 다리며 차마 눈 뜨고 광경을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침대 옆에서 들려오는 아기 심장소리와 아내의 심장소리가 들리는 화면을 보고 있자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일이라 뭐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일을 엄마한테 알리면 당장 저와 아내를 떨어뜨리던지 나 몰라라 했겠죠. 어렴풋이 기억나는 아빠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도 모르는 아빠를 그리워할 시간이 없었어요. 당장 일을 해야 했고 곧 신발가게 오픈 시간이 다가와서 아내를 간호사에게 부탁하고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날따라 손에는 일이 잡히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한 가운데 넋놓고 있는 저를 보자 사장님이 부르셨어요. 야, 너 일 이따위로 할 거야? 왜 DP 되어야 할 신발이 없어? 이래서 내가 어리고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은 일 안 시키려 한다니까. 당장 신발 안 찾아와? 사장님, 이해될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마치 제가 신발을 가져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 아니에요.
여기서 몇 년을 일했는데 고작 신발이나 훔치는 애로 보셨어요? 전 분명 안 훔쳤고 모르는 일입니다. 의심하는 증거라도 있으세요? 그럼 너 아니면 손님이 와서 가져갔다는 거냐? 다른 알바생들은 착실히 등록금 벌려고 알바하면서 공부까지 하는데 넌 학교도 안 다니고 그저 친구들이랑 놀려고 퇴근 시간 맞춰서 칼같이 나가잖아. 내가 30분만 더 일해주라고 해도 아주 무섭게 거절하잖아. 너 같은 애 한두 명 받겠냐? 그건 말씀드렸잖아요. 치킨 배달 알바 때문에 가야 된다고요. 그래도 사장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와서 그런 걸 트집 잡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CCTV 보셨어요? 보시고 이렇게 확신 가지시는 거예요? 사장은 그날 저를 잘라버렸고 다음날 같이 일했던 알바 형의 전화로 제가 누명을 쓰고 잘린 것을 알게 됐어요. 사장은 조카를 알바시키기 위해 가장 만만했던 저를 해고시킨 거였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가게에 있는 신발들을 모조리 다 불태우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도 사치였고 하루빨리 다른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고졸인 저를 정규직 회사에서는 써줄 일이 없었고 공장에 들어가 돈을 벌기에는 아내 곁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돈을 많이 모이는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일이 일용직 일이었고 밤에는 노래방에서 알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6시까지 일용직 회사 앞에서 대기번호를 받고 줄을 섰습니다. 다들 나이가 있으셨고 그 중에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렸어요. 하지만 나이가 어린 것 말고 나이 많으신 분들에 비해 경력도 힘도 노련함도 없었기에 항상 업체에 뽑히는 건 뒷전이었습니다. 한 번 나가면 돈을 많이 받아서 오지만 한 번 못 나가면 그만큼 하루가 다 날아가서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아저씨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 틈에 정보 하나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일용직 회사 사장 눈에만 잘 띄면 단가 높은 일자리도 몰래 주고 출퇴근 비용도 업체에다 말해서 더 받게 해준다고요. 하지만 사장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도 그 근처까지도 갈 수가 없더군요. 이미 저보다 한 발 빠른 분들이 많았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커피 심부름부터 사장님 눈에 들려고 서로 눈치 싸움을 하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 눈에 띄는 일은 포기했고 그저 하루 공치는 일 없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들은 모두 사장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데 한 사람만 유독 사장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저보다 많아봐야 5살, 6살 더 먹은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매일 불만을 사무실에 쏟아내고 나오는 모습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주변에서도 가까이 다가오면 모른 척 피하거나 대꾸도 하지 않았고 미운 우리 새끼 마냥 항상 혼자 있더라고요. 하지만 현장에만 나가면 아저씨들이 사장 몰래 그분을 챙기는 게 보였어요. 분류는 다르지만 혼자 있는 것만은 동지 같은 묘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아저씨들은 제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절 무리해서 끼워주려 하지 않았어요. 하루는 건설 현장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안 좋아서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서 먹고 현장에 나갔어요. 잠도 부족한 상태였고 매일 일을 나갔기 때문에 몸이 고장이 나도 낫겠구나 싶었죠. 현장에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엘리베이터에 시멘트 벽돌을 실어 올려 보내는 일을 맡았습니다. 힘만 쓰면 되는 일이어서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렇게 시멘트 벽돌을 엘리베이터에 올려 보내려는 찰나에 사고가 순식간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있는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실을 수 있는 벽돌을 최대한을 많이 실었던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중간에 멈췄고 휘청하는 것 같았어요. 야, 너 미쳤어? 이렇게 무거운 걸 여기에다 실으면 어쩌자는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작정했어? 이 엘리베이터 끊어지면 저 건물에 있는 사람부터 여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죽어 임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많은 걸 다 실은 거야? 너 힘도 좋다, 아주. 죄송합니다. 생각 없이 막 올려놓는다는 게 이렇게 많이 올려놓았는지 몰랐어요. 당장 내릴게요. 너 나 때문에 오늘 일당 받은 줄 알아라. 이거 정규직 애들 놈이 보면 별별 꼬투리 다 받을 거야. 어려 보이는데 꽤 매일 나온다. 24살이요. 이런 일을 하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열심히만 하면 되지. 괜히 인력사무소 사장님께 이상한 말 하지 말아주세요. 아까는 정말 실수였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테니까. 날이 엄청 섰네. 누가 뭐래? 하필 일용직이냐. 젊어서 좋은데 오라고 하는데 많을 것 같은데. 나도 뭐 젊긴 한데 난 일용직밖에는 받아주는 게 없어서 여기도 솔직히 언제 그만 나오라 할지 모르고.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형은 사장님하고 친해요? 보니까 매일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아저씨들이 사장님한테 잘 보이면 업체의 출퇴근비도 받게 해준대요. 어린애가 돈독이 올라도 아주 단단히 올랐구나. 사장이 무기가 뭔 줄 알아? 세금도 안 내지. 중개 역할만 하고 정작 업체들한테는 세금 많이 떼면 근로자들 절대 안 보낸다고 아주 갑질이 장난 아니야. 넌 말해도 모르겠지만 사장한테 가까이 가지 마. 갑질 중에 그런 갑질이 없어. 그래도 이 인력사무소로 모이는 게 그 동네 인력사무소가 거기밖에 없거든. 동종업계는 아주 씨를 말리는 사람이야. 얼마나 독한데. 그래도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사장님하고 친해지고 싶은데요? 전 형이 사장님한테 성질내고 매일 다투는 게 눈에 띄고 싶어서 그러나 보다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네요. 미쳤어? 나를 처음 봤다지만 어떻게 그런 인간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냐? 그 정도면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닌가? 근로자들 휴식 공간 좀 마련해달라고 하는 거야. 매일 아침 6시부터 나와서 기다리면 뭐하냐? 자기 눈에 들어오는 근로자만 대기번호 먼저 주고 너나 나 같은 사람은 그나마 중간 계급이지. 그 사장놈 눈엔 외국인 근로자는 더 못해. 내가 꼬맹이 너 데리고 무슨 말 하겠냐? 그러다 잘리면 어쩌려고 사장한테 자꾸 도발해요. 형도 오래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일용직 회사 오고 말하는 법을 잊을 뻔했어요. 여기 아저씨들은 어리다고 안 끼워주더라고요. 오늘 일 끝나고 뭐하냐? 술 한잔 할래? 여러분은 살면서 한 번밖에 안 본 사람과 최단기간 친해져 본 적이 있을까요? 정수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던 저에게 한 줄기 물을 주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 말이에요. 어쩌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애타게 찾고 있었기에 더 반가웠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동안 쌓아놓은 슬픔과 두려움 같은 것을 모두 정수영에게 토해냈습니다. 형은 어떠한 말도 조언도 하지 않고 어깨를 내줬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창피하지만 형의 어깨를 빌어 울고 말았어요. 아마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했겠죠. 그땐 취했다는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네요. 아주 많이 취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인력사무소에 가는 게 즐거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얼마나 힘이 되는 건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 혼수 상태인 아내에게 당신 곁에는 내가 있어 라는 말을 해주고 나오고는 했어요. 그 힘에 더욱 발걸음에 힘이 들어갔고 오늘도 정수영과 같은 현장에 나가게 됐어요. 형이 있어서 일이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됐고 형과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찾아다니다가 그만 보면 안 될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형, 그게 뭐예요? 아니 왜 있어야 할 팔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제 노래방 알바를 너무 열심히 했나봐요. 피곤해서 그런지 헛것이 보이네요. 네가 본 게 맞아. 나 한쪽 발 없고 이건 의수야. 가끔씩 이렇게 빼줘야 물집도 안 잡히고 혈액순환도 좋거든. 실망했냐? 실망해도 어쩔 수 없다. 이겐 안 돼. 뭐 어쩌라고.
실망을 왜 해요? 내가 뭐라고. 그런데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힘든 일을 저 가짜 손이, 아니, 의수가 감당할 수 있어요? 형,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이거 사장이 알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봐주면 고맙고, 알면 잘리겠지? 안 그래도 나 싫어하는데. 그나마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형님들 도움 받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피해 다녔지. 험한 일은 잘 안 시키더라고. 내가 사장한테 큰 소리 치고 근로자들 위해서 말하니까 고맙다고 무거운 거 못 들게 하고 내일 알아서 해주고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의수까지 들킨 건 네가 처음이다. 절대 말 안 할게요. 이제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시켜요. 내가 형 손이 될 테니까. 그 후로 정수영과 더 친해졌고 한 번은 아내에게 인사도 하러 갔었어요. 일용직 일은 힘들었지만 돈도 될 뿐더러 정수영과 함께여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일은 나름 즐거웠지만 병원을 가는 길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점점 아내의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의사와 간호사들은 제가 한 생명만 선택하기를 바랬죠. 장인어른께 이 사실을 알리고 난 후 장인어른은 농사도 마다하고 아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병원에 왔는데 장인어른이 오늘따라 너무 이상하게 밝은 모습으로 대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항상 축 처진 어깨로 울상인 얼굴인 채로 힘없이 대해주셨는데 무척 이상했습니다. 진우야, 일하느라 고생이 많다. 얼마나 힘들어. 어린 나이에 이나 때문에 내가 널 볼 면목이 없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나 보내주자. 이나가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는 거 보면 가망이 없는 것 같아. 의사들도 하루빨리 결정하라고 하고 나도 이제 지쳤다. 너랑 내가 언제까지 두 사람 몫의 병원비를 낼 수 있겠니? 우리 이나는 놓아주고 아이라도 살리자. 이나가 임신하고 기뻐서 전화한 게 아직도 서네. 그날 하루 종일 내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더라. 우리 딸이 엄마가 되다니 내가 할아버지가 된다는 게 꿈만 같았어. 이나도 자기보다 아이를 살리라고 할 거야. 내가 이나를 잘 알아서 그래. 진은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내 뜻대로 해주겠니? 아버지, 저 그렇게는 못해요. 왜 이렇게 반 미친 사람처럼 돈만 버는데요? 이나랑 아이 살리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불 깔아주고 베개 놓아주면 저 한 달이고 1년이고 발 편히 뻗고 잘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나랑 아이랑 같은 이불에서 세 식구 나란히 누워서 천장 볼 거예요. 그거 하나 하려고 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업무과 직원들이 오늘 또 올라왔죠? 그래서 아버지 지금 마음 약해지신 거죠? 저한테 연락하라니까. 돈 더 많이 벌어올 테니까 이나 포기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약한 소리 하면 무너져요. 저한테 가족이라고는 아버지랑 이나랑 뱃속에 있는 아이뿐이라고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앞으로 더 하시면 시골로 돌아가시라고 할 거예요. 네 맘을 모르는 게 아닌데 내가 심한 말 했다면 미안하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하마. 아내의 출산이 가까울수록 병원은 살릴 확률이 높은 아이 쪽을 택했습니다. 아내는 출산 도중 잘못될 수도 있고 설령 두 생명을 다 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아내의 병이 호전이 되지 않으면 간이식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마치 모든 게 제 잘못 같았어요. 그래서 미련하게 아내도 아이도 놓지 못하나 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듣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 때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을 위해서, 난 할 만큼 했다는 말을 남기기 위해서요. 병원에서는 밀린 입원비를 재촉했고 출산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수술비와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합니다. 나라에서 최소한의 보조를 해준다 하지만 돈은 여전히 필요했어요. 어김없이 인력사무소에 출근을 했고
한동안 조용했던 사무실이 정수영의 난동으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팔 하나도 없는 주제에 감히 내 사업장에 와서 그렇게 기고만장 행패였냐? 너도 근로자라고 쉼터 만들어달라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래도 젊은 게 일 하나는 잘하는지 업체에서 자꾸 너 불러달라는 거 내가 싫어도 해줬더니만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어? 어디서 사기를 치고 앉았어? 내가 너 신고하려던 거 그나마 예정이 있어서 참는다. 에이 더럽게 시간 뺏겼네. 그럼 내 핸드폰이나 주세요. 나도 더 이상 여기서 일할 맘 없으니까 분명 어제 사무실에서 떨어뜨린 것 같은데 왜 자꾸 발뺌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뭘 모르나 본데 요즘 핸드폰 잊어버려도 컴퓨터랑 연결만 해놓음 위치 다 나와요. 내 핸드폰이 여기를 지키는데 자꾸 없다고 하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없으면 없는 줄 알지 자꾸 물어? 너 거물이같이 작작 좀 해라. 원래 없는 것들이 더 자존심만 있어서 기고만장이지. 아침부터 재수없으니까 당장 꺼져. 달라고요 내 핸드폰. 당신한테는 필요도 없잖아. 최신폰도 아니고 어디다 팔아 넘겨도 얼마 안 나온다고요. 사장님한테는 나 같은 놈 골탕 먹이려고 숨겨둘 수 있지만 나한테는 엄청 귀하다고요. 다시는 여기 안 올 테니까 줘요. 내가 사무실 다 엎어버리기 전에. 너 아주 사람 잡겠다 몰아가는데 선수네. 내가 널 왜 골탕 먹이니? 머리 아프게 굳이 내가 머리 쓰고 시간 쓰지 않아도 네 인생은 쓰레기 바닥이야. 핸드폰은 여기 없으니까 가서 사든지 말든지. 굳이 너 같은 애도 핸드폰이 필요하냐? 한팔로 신고하시게. 이 자식 내보내고 얘 도와준 놈 있으면 우리 회사 나올 생각 하지도 마. 사장은 점점 인신공격으로 갔고 정수영은 핸드폰을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얼핏 저녁을 먹으면서 핸드폰에 어릴 때 헤어진 가족 사진이 있어서 소중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했지만 제가 선뜻 나설 용기는 없었습니다. 정수영이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장은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결국 근로자 아저씨들에게 명령을 해서 정수영은 사무실에서 끌려 나오게 됐어요. 다들 사장님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정수영을 나몰라라 했습니다. 그렇게 형을 따르던 사람들이었는데 권력이라는 것을 돈의 힘을 보고 말았어요. 저 또한 아저씨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걸 알아채자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정수영을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주머니에 있는 17만 원을 쥐어 주었습니다. 어제 받은 일당이었고 저는 오늘 벌면 되지만 형은 당장 하루 일당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수영은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억지로 주머니에 넣어주자 마지못해 수긍을 했습니다. 형, 오늘은 사장님이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내일 다시 와봐요. 그리고 핸드폰 어디다가 떨어뜨렸는지 잘 생각해봐요. 여기가 아닐 수도 있고 우리 어제 현장에서 떨어뜨린 걸 수도 있잖아요.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거 보면 형이 착각한 걸 수도 있고요. 오늘 그 현장 가면 싹싹 다 찾아볼게요. 나한테 형 번호 있으니까 계속 전화해보고 그러면 되겠죠. 너도 나 안 믿냐? 분명 여기라니까. 사장이 나 골탕 먹이려고 내 핸드폰 돌려주지 않기로 작정한 거야. 그리고 내 폰에 있는 사진 보고 한쪽 팔 없는 건 알았겠지. 이제 여기 더러워서 일 안 할란다. 네 사정 모르는 거 아니니까 넌 열심히 돈 모아서 가족 지켜. 그리고 오늘 네 일당은 내가 반드시 갚을게. 나도 진짜 쪽팔려서 너무 받기 싫은데 여기 아니면 당장 내가 일할 곳이 없다. 어디 가서 배달 일을 하겠냐? 이 손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나 두드리겠냐? 잘 살아라. 나 간다. 그렇게 정수영과 작별 아닌 작별을 해야 했습니다. 형이 없는 일용직 회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잘 돌아갔고 그 이후로 아내는 출산을 하고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고 아내는 하늘이 돕고 있는지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왔고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저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딸하고 소녀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제가 한 거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밀린 병원비와 입원비는 턱없이 쌓여만 갔고 결국 아내의 병실을 내줘야 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아이는 나라에서 보조해주는 돈도 있고 제가 일용직하면서 열심히 모으면 가능했지만 아내는 이미 병원비로 빚도 상당히 졌고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 없게 되어서 퇴원 소속을 하려고 원무과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원무과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병원비를 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잘 보세요. 2001호 김이나 환자예요. 도대체 몇 번을 확인해야 해요? 벌써 5번도 넘게 확인했어요. 영수증도 몇 장을 뽑아드려야 합니까? 분명히 4천만 원 완납된 걸로 나오잖아요. 그것도 하루 안에 다 내셨네. 어디 천사라도 왔나 보죠. 병원비도 다 내셨는데 아내분 계속 입원하실 거죠? 혹시나 해서 장인어른께 물어봤지만 장인어른도 꽤나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대신 이렇게 큰 돈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은 주변에 없었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생각을 거뒀습니다. 분명 엄마는 아닐 테니까요. 누가 병원비를 냈는지 알아보려 했지만 업무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CCTV 열람을 할 수 없고 신원을 파악해줄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어요. 불안했지만 그래도 아내와 아이가 같은 병원에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내가 퇴원을 한다는 건 결국 아내를 포기한다는 말과 같았는데 마치 지금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아이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살려고 있는 힘을 다해 버텨냈고 아내 역시 아이를 만나기 위해 살려는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비를 내준 의인을 찾는 것에 소홀할 때쯤 꿈만 같은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기 학생, 혹시 이름이 박진우 아니에요? 어렸을 때 헤어지긴 했는데 얼굴이 그대로네. 너 진우 맞지? 아빠야. 이 녀석아, 언제 이렇게 컸니? 아직도 이 동네에서 사나 보구나. 엄마랑 같이 살겠네. 아빠 기억 안 나? 아빠예요? 엄마랑 안 산 지는 꽤 오래됐어요. 엄마는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했고요. 거의 남남처럼 살았어요. 진짜 아빠란 말이죠? 그렇다니까. 하긴 너 10살 때 헤어지고 지금 보니 몇 년이 흐른 거야? 10년도 넘었네. 진우야, 형은 기억나니? 너 형 잘 따랐잖아. 내가 둘을 다 데리고 왔으면 좋았는데 그때는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네 형만 내가 데리고 가고 너는 엄마 품에서 잘 자랄 줄 알았다. 아직 어리기도 했고 엄마 품이 많이 그리울 것 같아서 그랬는데. 병원에서 만난 아버지는 어릴 적 엄마와 이혼해 흩어졌던 아버지였습니다. 엄마와 이혼 후 형만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살다가 몇 년 전부터 이곳에 와서 살았다고 했어요. 혹시나 저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도 찾을 수 없었고 저도 찾을 수 없어서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병원에서 만난 거였어요. 아버지에게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했고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펑펑 제 앞에서 우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래도 살만하다고 아버지를 안심시켰어요. 아버지는 겨우 진정이 됐는지 마음을 추스르고 형을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자신이 병원에 온 이유는 형이 아파서 온 거라고 했어요. 어디가 아파서 온 건지 걱정이 됐지만 아버지가 더 걱정하실까봐 궁금한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검사를 받고 나오는 사람을 향해 아버지가 형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형은 멋진 양복을 입고 있었고 점점 저에게 다가오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만 형을 보고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형이 20살 때 아빠 따라 공장일 배우면서 한쪽 팔을 잃었어. 처음에는 적응 못하고 반항만 하더니 어느 순간 철이 들더구나. 그런데 세상에서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일용직 회사라도 겨우 나갈 수 있었는데 그때 정수가 나한테 동생이 생겼다면서 자랑했었어. 한쪽 팔이 없는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동생을 만났다고. 아빠한테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근데 아까 진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정수가 아는 동생이랑 사연이 너무 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알았지. 정수가 아낀다는 동생이 친동생이라는 걸 말이다. 그걸 알아차리자 눈물이 멈출 수가 없더구나. 그리고 여기 병원을 온 이유 중에 하나도 아는 동생 아내와 아이 병원비를 내주려고 온 거였어. 근데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니.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산부자는 병원 복도에서 얼싸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살면서 여유라는 걸 느껴볼 수 없이 바쁘게 돈만 벌면서 살았기 때문에 헤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너무나 가족을 그리워했었고 그걸 억지로 억누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병원 직원들이 말리러 오지 않았으면 산부자는 밤이 새도록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을 겁니다. 정수영이 일용직에 나오지 않았을 때부터 가끔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나중에는 없는 번호로 나와서 형을 찾는 건 포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영은 제가 줬던 17만 원을 잊지 않았었고 그 후로 다른 일을 구하며 삶을 이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다 복권을 샀고 기적처럼 30억이라는 거액의 복권에 당첨이 됐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됐고 형은 가장 먼저 제가 떠올라 병원비를 모두 내줬던 거라고 했습니다. 몰래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를 만났고 결국 정수영이 제 친형인 것을 알게 됐어요. 너무나 한꺼번에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예요. 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서 한 설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노파가 자식을 여럿을 뒀는데 자식들은 일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의지하자 노파는 걱정이 앞섰다고 해요. 자신이 죽고 난 후 자식들이 걱정됐고 노파는 죽기 전 자신의 밭에 보물을 묻어두었으니 파서 쓰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자식들은 보물을 찾기 위해 밭을 파기 시작했고 넓은 밭을 아무리 파도 보물은 나오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에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자 자식들은 할 수 없이 밭에 곡식을 심기 시작했으며 곡식은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열매를 보자 어머니의 마음을 깨우쳤다고 해요. 보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밭을 일구고 먹을 것을 얻는 행위가 보물이었다는 것을요. 어릴 적 이 설화를 읽고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복이 오겠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진 환경으로 내쫓는 엄마의 마음도 어린 마음에 포장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엄마에게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아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요. 결국 설화의 내용처럼 열심히 일하고 그 일에 대한 결과의 기쁨을 알았고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형을 만나 병원비는 덜었지만 계속 일용직 일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처음 다녔던 일용직 회사가 아니고 그 옆에 근사하게 차려진 정수영이 운영하는 일용직 회사 말입니다. 형은 일용직 사장에게 보란 듯이 그 옆에 건물을 사서 일용직 회사를 차렸습니다. 형의 회사는 근로자 휴게실도 있었고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일을 줬습니다. 몇 달쯤 지나자 전 사장님의 일용직 회사는 더 이상 근로자들이 찾지 않았고
결국 문을 닫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형의 일용직 회사는 근로자들이 몰려왔고 업체들도 문의가 많았어요. 아직 아내는 병원에 있고 아이는 장인어른과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아내가 태어나는 날에 건강하게 자라있는 딸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된 큰 이유 중 하나는 기적을 나누고 싶었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 복이 온다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시는 대단한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